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2분기 은행 섹터 실적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YOY, QOQ 다 하락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약세에 대한 요인을 촉발하는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저희 다 알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죠. 3월에 50bp, 5월에 25bp 있었고요. 이 토탈 75bp 인하가 이제 결국엔 순이자 마진 하락 본격화 하는데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이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로 인해서 비이자 수익 쪽 펀드 판매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선지급 보상 등의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벤트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 그래도 보수적으로 충당금 적립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벤트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대출 성장은 강세를 예상하지만 그 강세가 전반적인 이런 실적 약세 요인을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트렌드를 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2020-21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상당폭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리 하락세와 더불어 향후 마진 훼손에 대한 우려와 1분기에 미처 반영하지 않았었던 이 잠재적 부실 여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반기에 걸쳐 3분기, 4분기 추가적으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충당금 추가 적립 이슈가 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충격 장기화는 결국에 저희가 우려하는 디플레와 그다음에 금리 하방 압력을 뜻하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지 않다면 금리 인상과 마진 개선, 이 부분은 당분간은 저희가 기대하기 힘든 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뉴스플로우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으로 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이 조치를 이제 더 뒤로 미룰 것 같거든요. 원래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은행들과 협의하에 6개월 혹은 뭐 연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은행들의 대출 여력과 자산 건전성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까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정말 연장 유예일 뿐 잠재적인 부실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실 위험을 약간 뒤로 미루는 거지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토픽은 KB금융지주입니다. 다 알고 있는 뭐 펀더멘털 양호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또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환매 중단 사태에서 거의 뭐 유일한 무풍지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당분간 관련된 일회성 비용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그 표 10분에 보면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다 뭐 5, 6%대 잘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표에는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켜질 수 있는지, 뭐 내려갈 수도 있는지. 네, 저희 이 배당 수익률 지금 DPS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어닝이 2019년 대비 빠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경영진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드 자체 이 정도 말씀하신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은행별로 그러면 충당금 과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 반영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이거를 100%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게 이사의 결의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레인지로 보자면 뭐 몇백억 수준에서 천억 수준까지 이제 은행별로 상이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임팩을 가장 많이 받는 은행이 신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이런 부분 다 저희가 100% 지금 리플렉 해놓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해놓아서 사실 저희 어닝을 컨센서스 대비 보시면 약간씩 다 보수적으로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만큼 반영할지에 따라서 더 언더로 나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이 그동안 좀 생각보다 건전성 관련 상당히 좀 잘해왔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라는 쪽의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시그널은 안 나왔지만은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좀. 시그널이 정확하게 저희가 뭐 지금 눈에 띌 만한 연체, 뭐 부도, 도산 이런 이벤트는 사실 1분기, 2분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대출 나갔었던 부분,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해줘라, 뭐 이자 상환 유예해줘라 이런 어느 정도의 금융 당국과의 그런 톤 맞추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국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터진 이슈는 없지만 향후 발생할 만한 리스크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유예하고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이 계속 억지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눌림 현상이고요. 충당금에서는 당장 확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1분기 대비 2, 3,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아마 충당금 적립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은행들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풍산 발표해 주세요. 네, 풍산이 그 철강 금속 섹터 내에서는 아마 매니저분들이 가장 그래도 요새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3페이지에 있는 그림 1, 2, 3번을 같이 좀 봐주시면 그림 1번은 이제 풍산 주가하고 LME 구리 가격인데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예,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판매량, 그러니까 신동 제품, 구리 제품을 얼만큼 분기별로 팔고 있는지인데 2008년에 5만 톤 정도 팔다가 지금은 이제 4만 톤대로 떨어졌죠. 예. 그림 3번은 또 다른 비즈니스인 방산 쪽 매출액인데 전체 매출액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거는 뭐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익에서는 많을 때는 50%가 넘기도 하고 지금도 신동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큽니다. 근데 방산 쪽의 매출 그 트렌드를 보면 작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좀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목표 주가를 25,000원을 올렸고 그러면서 홀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저희가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된 배경은 구리 가격 상승인데 사실 그걸 좀 놓쳤죠. 이게 저희가 2만 원까지 낮췄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칠레나 페루 같은 남미 국가에서 광산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6,200불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도 좀 올랐고 저희도 올라온 구리 가격을 좀 반영해서 TP를 높여 잡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TP가 올해 기준 PER 23배, 내년 기준 13배예요. PBR도 0.5배 정도 해당이 되는데 ROE 2%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리바운드된 어떤 상황을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고 TP하고의 그 갭이 크지 않아서 저희는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요즘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번에 올라온 구리 가격은 6월 달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올라온 가격은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비철금속 업체들은
LME 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으로 매출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3, 4, 5월 달에 평균 가격으로 매출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많이 오른 구리 가격은 이제 7월 달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은 저희가 그 위쪽에 커버 페이지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77억 원으로 뭐 매우 미흡하죠. 매출액 5천억대 하는데 영업이익 77억 하면 매우 부진한 거고요. 이유는 말씀드렸던 판매량 감소하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이제 1분기 판매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기는 그랬고 이제 3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프리뷰 테이블에 보시더라도 276억으로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실적이 계속 좋으려면 구리 가격이 6,000불대 초반에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요. 계속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사다가 파는 그런 원재료 사다가 파는 그 기간 사이에 가격이 올라줘야 메탈 게인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황병윤 연구원 뷰도 그렇고 구리 가격이 좀 6,000불 넘어서면서는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공급 측 이슈도 코로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건 좀 그게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6,200불까지 왔으면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봐서 이후에 실적 개선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구리 가격이 공급 사이드 이슈 때문에 올라올 걸 좀 놓쳤기 때문에 TP는 올렸지만 여타 상황들은 개선될 게 없기 때문에 방산 쪽이 일부 좋아지긴 했지만 신동 쪽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구리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드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M2I 코퍼레이션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 코로나 이후에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앞으로 저희 스몰캡 팀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 슬기로운 공모주 투자 생활로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2I 코퍼레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개요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스마트 HMI와 스마트 스카다라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 주력 제품은 스마트 HMI입니다. 이 스마트 HMI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면은 이제 MES나 ERP와 같은 상위 시스템과 이제 하위 디바이스, 현장 기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이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스마트 HMI고요. 이제 동사의 국내 HMI 시장 점유율은 2위로 약 2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스마트 스카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원격 감시, 제어,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제조업 내에서도 언택트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제 노동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지금 1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이제 무이나 자동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제 정부 또한 2022년까지 이제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50%를 스마트화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높은 범용성에 기반한 이제 동사 제품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증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32.7%, 이제 영업이익이 69.9%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40.5%로 40%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랑 좀 비교되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이제 3.6%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향후에 이런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그림 3페이지에 페이지 3페이지 그림 1번을 한번 봐주시면요. 스마트 팩토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제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 이쪽 분야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하위 디바이스 현장 기기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입하여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HMI 인터페이스 분야는 이제 M2I 코퍼레이션, 슈나이더, 이제 미쓰비시 전기 이제 세 개 업체가 이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원대 초반으로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고 이제 중소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이제 기술 장벽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 독과점 시장 체제가 좀 향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342억 원, 영업이익 132억 원, 영업이익률 38.6%로 전망합니다. 올해 예상 PR은 공모가 기준으로 11.9에서 14.4배 수준으로 이제 피어 대비 수익성이 독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수요 예측일이고요. 그 상장은 이달 말인 7월 29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MS 2위라고 하셨는데 그럼 슈나이더하고 미쓰비시 전기 얘네들이 해서 뭐 MS 1위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어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얘네들 유익률은 어떤 거예요? 슈나이더나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그 슈나이더가 이제 1위고요. 업계. 이제 이익률은 동사 같은 경우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슈나이더나 미쓰비시 전기는 이 아이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아이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 19년까지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중후반에다가 올해 30% 후반까지 팍 오르잖아요. 그건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상장시키기 위해서 뭐 좀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그 페이지 5페이지의 그림 6번 한번 봐주시면요. 이 회사 그 매출액이 100억 원일 때 15, 16년 다시 매출액 100억 원일 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대 중반이었고 이제 17, 18, 19년 때 매출액 200억 원일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0%대였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이지 2페이지에 그 맨 아래 그림 보시면 그 이 회사 제품이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 매출 총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출시한 그 스마트 HMI 신제품 그 판매 비중이 확대하면서 1분기 매출 총익률이 이제 61.1%로 이제 급증하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계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이 회사 매출 비중이 더 상반기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양호한 수익성 이 정도 회사에서는 가이던스로 40%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도 30% 후반은 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보니까 대주주가 투자자인 건가요? 그 코메스 투자조합이라고 이제 2018년도에 결성된 투자 조합이고요. 이제 그 대주주 그 이때 인수 당시 가격이 이제 500억 원에 이제 대주주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조합의 대주주는 지금 뭐 타임폴리오가 한 12% 정도 지금 들고 있고 좀 인수 가격이 500억 원으로 좀 그때 당시에는 싸긴 한데 이제 투자조합 뭐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MMB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먼저 한샘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장 끝나고 한샘 실적 발표했고요. 당초에 2분기 때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은 컨센서스 170억 정도였던 거 비해서 230억 사실 대폭 잘 나왔고요. 대외적인 환경들 그다음에 대내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어났던 것들이 분명히 리모델링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역시 집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요인으로 좀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이제 한샘에서 가장 주력 사업 부문인 리하우스 RH 쪽에
좀 빠른 변화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제휴점의 적극적인 대리점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점주와 이제 본사 간의 상생 구조가 좀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했던 홈쇼핑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온라인 같은 다양한 채널 통한 외형 성장 등이 저희의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됐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반영해서 성호파츠 밸류에이션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 주당 순이익을 각각 44%, 15%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71,500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계속 갖고 있던 고민은 실적에 대한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상향 조정 통해서 일단 12개월 가중 평균 했을 때 PER 27배, 그다음 목표 주가 기준으로 35배로 2014년, 13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부터 16년도 생각해 보시면 한샘 매년 20% 이상씩 성장 나면서 그리고 주택시장 호황까지 좀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평균 PER 40배 정도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그때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랑은 좀 주택 경기와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리하우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나왔고 그게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되고 있으면서 어떤 선순환 구조로의 진입 가능성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전환되면서 밸류에이션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잠깐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RH 그러니까 리하우스뿐만 아니라 키친바흐 인테리어 모두 다 가파른 성장세 나왔고 온라인 30% 넘게 성장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거래량도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관심 높아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재난지원금 영향도 일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법인이 2분기 때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자가 70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 중에 영업단에 반영된 건 30억 정도로 생각보다 좀 낮았던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이 있었고요. 참고로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마진율은 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지난 3년간 비교해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마진율이고 이렇게 높은 마진이 나온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하우스 쪽에서의 개선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잠깐 3페이지의 그림 2번 보시면 이제 리하우스의 전체 한샘 연결 기준에서 매출 비중은 이제 40%대 중반 이상으로 좀 올라갈 거고 이런 식의 마진 개선은 내년도 외형 성장까지도 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 저기 1분기에 그 좀 아파트 매매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매출 서프라이즈로 일어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리하우스가 지금 현재 520개인데 이거 지금 연간 계획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1분기 주택 거래량 분명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좋았고 그 영향이 사실 리하우스보다는 다른 사업부에 조금 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을 좀 가파르게 견인을 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택 거래량 패턴 보시면은 서울은 확실히 줄었으나 수도권 외에 기타 지방 쪽은 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엽기적 효과가 있어서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주택 거래량 양호한 주택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타 사업부, 그러니까 리하우스를 제외한 사업부의 매출 성장은 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휴점 대리점 전환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520개 현재 됐고요. 연말까지 600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이게 좀 2분기 실적이 원업보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고 뭐 3인 가족 뭐 7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게 한샘 본사에서는 사실 못 쓰고 리하우스 대리점에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사실 크지는 않았던 걸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한샘에서 사실 이 부분은 뭐 본인들이 정확히 반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RH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오히려 직매장이나
어떤 대리점에서의 소규모 가구,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왔던 거는 그 RH를 제외한 타 사업부에서 실적의 일부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매출은 그런데 이익에서 주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거의 RH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익률이 뭐 훼손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쌤 그 해외 쪽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법인 이번에 점포를 4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그 관련된 비용들 2분기까지 나왔고 향후에는 중국 법인은 그냥 지사 정도로 두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뭐 2017년, 18년에 얘기했던 추가적인 성장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CC 글라스 쪽은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시나요? 일단 KCC가 분할 이후에 사실은 그 어떤 미팅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뭐 죄송하지만 이게 그 미팅을 이게 분할한 회사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신설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전혀 없어서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상황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MMB에는 빠져 있는데요. 기계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중국 굴삭기 통계 상반기 통계가 결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거래된 내수 굴삭기 판매량이 15만 5,89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저희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구나 이제 1분기에 굉장히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상반기 누계가 굉장히 의미 있게 거의 25% 성장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중국 당에서 이제 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 이게 성과로 나온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중국 시장이 매력적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낙수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대비 마켓 쉐어가 한 1%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든지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외상 판매나 이런 것들을 좀 꺼리면서 그 보수적인 영업 전략들 때문에 좀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이 시장을 못 따라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판매량 10.5% 어쨌든 증가는 했는데요. 저희가 뭐 연간 판매 성과가 거의 상반기에 거의 65%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시장을 따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 9.5% 감소한 상태인 게 좀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중국 시장 자체나 뭐 싸니의 이런 주가 흐름을 국내사들은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냐에 대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싸니의 점유율이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뭐 캐터필러를 포함해서 한국, 미국, 일본 기업들 전체가 좀 점유율이 나빠지고 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중국 내수 기업 위주의 완전 시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그 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좀 판매가를 좀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압력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가를 좀 올리지 못한 걸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매출 자체도 못 따라오는데 이익도 좀 못 따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이익의 간극 차이는 좀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격으로 결국은 점유율을 좀 살려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계속 그 중국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굴삭기 쪽이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두산에서 매각 추진 중이잖아요.
향후에 좀 밥켓을 갖다 분리하고 난 다음에 골사케사업만 따로 떼서 뭐 매각한다 뭐 이런 쪽인 것 같던데 지금 현 상황이면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단 상황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채권단에서는 두산중공업 회생을 위해서 뭐 인프라코어나 바켓을 매각해라라는 압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다른 자회사들도 뭐 그 계열사들 매각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은 매물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런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고요. 문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예전에 두산 중국지사 인프라코어 중국지사를 상장시키려고 프리 IPO를 받아둔 게 있었는데 그게 프리 IPO가 무산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IMMP를 비롯해서 다수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여기 좀 소송에 참여 중인데 문제는 저희가 1심에서 두산그룹 승소, 2심에서 두산그룹이 패소했습니다. 현재 3심이 연내 판결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패소하면 이게 피해가 7천억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인수하냐 이 리스크가 있는 거를 약간 아니면 이 소송 당사자들이 인수를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얘기는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좀 한마디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도 굉장히 제한되는데 그들이 좀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보려다 물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수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두고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바켓만 분리 매각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매각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바켓은 두산중공업하고는 현재 뭐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그 골치 아프게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게 통으로 거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있고요. 뭐 현재 뭐 윤곽이 잡힌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